(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수락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우리 이제 2월 달부터는 조선사로부터 이제 전근대사, 근현대사, 그리고 현대사 파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이제 개국됩니다. 1강, 조선의 건국과 국가 기틀의 확립이에요.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었죠? 신흥 무인 세력이었었던 이성계와 그리고 신진사대부, 혁명파 신진사대부의 누구? 정도전이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끝날 무렵, 공민왕은 홍건적의 침입 이후에 유교 교육기관으로서 성균관을 정비해가지고 능력 있는 이 신진사대부 유학을 공부한 성리학이라는 학문, 남송의 주자가 집대성했었던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의 학문 중 일부인 성리학, 인간의 본성은 우주의 이치다라고 하는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었죠. 이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신진사대부라고 불렀습니다. 신진사대부는 공민왕이 죽고 나서부터 두 파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눠진다 그랬었죠? 일단은 공민왕이 죽고 나서 어린 왕이 즉위하네. 지금 고려라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끝이 났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개창해야 된다. 혁명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니다. 우리는 고려의 신하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라는 나라는 그대로 두고 나라의 체제를 바꾸어 나가자라고 했었던 게 온건파였습니다. 근데 이 신진사대부들 무엇을 공부했다 그랬어요? 유학을 공부했었다 그랬죠. 유교의 학문, 유학에서는 중시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충성과 두 번째는 효도입니다. 충성과 효도를 강조했었던 것이죠. 근데 신하는요, 나라에 충성하고 왕께서 어진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왕도정치라고 해요. 왕도정치. 왕이 도덕적으로 정치를 이끌어가는 군주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강력한 법 말고요. 사람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왕의 권한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왕이 이 백성들의 선생님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께서 어진 임금이 되어야 된다. 그럼 신하들은 어떤 걸 하는 사람들이야? 신하는 왕께서 어진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당겨주고 왕에게 이제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신하의 권리가 강한 신권 정치의 국가를 처음에는 구상을 했었어요. 특히 그 혁명파 신진사대부의 개국공신 정도전은 왕의 권한보다는 신하의 권한이 더 강한 신권 정치의 조선이란 나라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실 고려 안에서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닐까요? 왜냐면 신진사대부들은 지금 당장은 고려의 신하잖아요. 그쵸? 고려의 신하인데 그러면은 지금 왕도 어진 정치를 이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끌어 주셔야죠. 왜 여기에서 다른 나라를 개창한다라는, 이건 역모잖아. 그치? 역모를 꾀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시 이제 유교에는 4가지의 유교를 대표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서라고 하는 책들이 있는데요. 대학,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논어. 근데 여기에서 맹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서 중에 맹자라는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역성혁명. 하늘의 뜻이라면 그리하여야 한다. 역성혁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성혁명은요, 즉 왕이 너무 어질지 못한 정치를 하고 왕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 백성을 너무 괴롭히고 너무 잘못하고 있을 때는 역성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개창해도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이 신진사대부들은 역성혁명에 찬성하는 파, 혁명파, 반대하는 파, 온건파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정도전.
그리고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이 역성혁명에 반대했었던 대표적인 고려의 신하가 정몽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3단원 대단원 테스트에도 들어가 있던 문제였었는데요. 정몽주와 그리고 이성계의 신흥 무인 세력이었었던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 주고받았던 편지가 시험 문제에 같이 나왔습니다.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은요, 온건파 신진사대부들 중에서도 굉장히 박식하고 똑똑했었던 바로 이 정몽주에게 시를 보내게 돼요. 한 편의 시. 어떤 시를 보냈을 것 같아? 당연히 너도 우리 편으로 와 라면서 회유하는 시를 보냈겠죠. 그 시가 바로 하여가였습니다.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얽히설키 얽혀서 일평생을 누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즉 여기에서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 이 정몽주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였어요? 고려면 어떻고요? 고려면 어떻고요? 조선이면 어떻겠습니까? 당신도 지금은 고려의 신하지만 조선의 신하가 되어가지고 일평생을 누립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자, 역성혁명에 찬성해라 라는 입장으로 회유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몽주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이 시는 통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몽주는요, 그 시, 하여가라는 시에 답장을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답가가 바로 일편단심할 때 그 단심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마음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무슨 뜻일까요? 이 몸이 죽고 죽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야. 나는 오로지 이 몸이 죽고 죽어도 고려의 신하라는 것이죠. 조선의 신하가 될 리가 없다. 임향한 마음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미 누구야? 고려의 왕이에요. 내가 모시는 임금은 오로지 고려의 왕뿐이다. 결국에는 이제 이 이성계의 5번째 아들 누구였죠? 조선의 3번째 임금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이 이방원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군. 절치부심하고 이 정몽주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몽주가 죽음으로써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요, 어차피 지금 전세는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 그렇지, 혁명파 신진사대부 쪽으로 기운 거야. 이성계가 신흥 무인 세력 중에서도 자신과 뜻이 달랐던 최영 장군 같은 인물들을 축출해내고 이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는데 계속 반대해봤자 목숨만 잃을 뿐이다. 낙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낙향하게 돼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개창되고 나서도 이들은 선비사의 숲풀림, 선비들이 숲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해가지고 사림 세력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요, 정도전을 비롯했었던 이제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려고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었던 게 아직은 고려입니다. 아직은 고려의 공양왕 시기에 공양왕이 집권하고 있었던, 공양왕은 사실 공양왕 이름이 되게 약해 보여요. 국민왕은 공민왕 엄청 세 보이잖아. 공양왕은 정말 허수아비뿐인 왕이었어요. 당시에 그냥 이름뿐인 왕이었었던 거지 아무런 힘이 없었어. 이 당시에 이 공양왕이 집권하고 있었던 1391년에, 이거는 연도 외워야 돼요. 선생님이 연도 외우라는 말 잘 안 하거든요. 연도를 외우셔야 됩니다. 1391년에 과전법이라는 것을 실시해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에요. 과전법은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확대했었던 이 토지를 툭툭 쳐가지고 토해내게 시키는 거였어. 그러면 권문세족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겠죠. 그런데 이미 권문세족은 이빨 빠진 호랑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권문세족이 싫어? 나는 이 토지 넘기는 거에 사인 안 할 거야 라고 해도 그 뒤에서는 이성계가 무섭게 칼을 치켜들고 있으니 바들바들 떨면서 어쩔 수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토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과전법은 토지를 개혁했었던 토지개혁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토지들을 다시 툭툭
토해내게 시키는, 그래서 그 토지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지 조선을 개국하는데 도와주는 개국 공신들한테 그 토지들을 주게 되면서 조금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전법을 먼저 실시를 하게 되고요. 가전법을 실시한 다음에 드디어 1392년 우리가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다고 외우고 있어? 1592 1592년이라고 외우고 있죠. 임진왜란이 딱 발생하기 2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200년 전 조선이 개국되는 것이다. 자, 이때 이제 조선이 건국됩니다. 조선이 건국됩니다. 자, 조선이 건국돼요.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때 신흥 무인 세력이었었던 태조, 나라를 건국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묘호죠. 태조 이성계가 집권하게 됩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이성계가 건국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신진 사대부들과 힘을 합쳐서 나라를 건국하고, 이때 나라를 건국했을 때는 수도 자체는 개경이었어요. 고려와 같았는데, 나중에는 배산 임수가 최고인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1394년에 수도를 어디로 천도했었다? 한양으로 천도하게 된다.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했었다까지 같이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라의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배산 임수가 최고인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했다. 요게 이제 태조 이성계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혁명파 신진 사대부들은 나라를 개국한 개국 공신들이었겠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왕들의 계보를 깔아놓고 수업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앞쪽에 조선왕조 계보를 써보면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휴, 현까지 써봤습니다. 아마 광인휴, 현까지는 못 나갈 것 같아요. 우리 1강은 성종까지입니다. 자, 왕들의 묘호를 한번 이렇게 쭉쭉 써볼까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거는 달달달달 여러분들 어차피 다 외웠어요. 태정, 태세, 문단세까지는 그래도 적어도 외웠잖아. 그치? 외웠는데, 그 뒤로부터는 막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쭉 계보를 다 외웠지만, 그 뒤에 오는 묘호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적어보면서 가겠습니다. 나라를 개창한 왕에게는 위대하신 태조라고 하는 묘호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왕은 정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태종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 500년 중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로 손꼽히는 인물이지요. 네, 강력했었던 군주, 바로 태종 이방원의 아들 세종이 되겠습니다. 세종. 그 다음은 세종의 어린 아들, 기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치국기를 만들었었던 인물로도 알려지고 있죠. 문종이고요. 문종은요, 세종대왕께서도 몸이 많이 편찮으셨는데요. 그래서인지 문종께서도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문종께서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돼요. 문종은 자신의 형제였었던, 자신보다 동생이었었던 수양대군한테 내가 아들 하나만 두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마음이 많이 쓰인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세종의 아들이었었던 이 문종과 그리고 수양대군의 사이는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형, 뭘 그런 걸 걱정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문종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수양대군의 표정은 싹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어린 조카였었던 단종, 아끼던 이 조카를 죽이고 실권을 장악하는 자, 바로 태조가 되겠습니다. 세조. 조자예요. 세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조 다음에 예종, 성종, 연은 여러분들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군자는요, 왕자의 즉위를 뜻하는 의미예요. 군자는 왕자의 즉위를 뜻하는 인물이다. 자,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면 왕위에서 끌어내려진 거거든요. 왕위에서 끌어내려진 거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왕은 원래 본인이 올라갈 자리가 아닌데 옹립되는 거예요. 성종
정도요, 조선 왕조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이제 후궁을 들였었던 왕이었어요. 이 연산군이 폐위되고 나서 사실 왕이 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연산군이 왕이 올랐으면은 그 다음 왕은 연산군의 아들이 돼야 되잖아. 근데 연산군이 왕위에서 끌어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중종, 성종의 아들이었던 중종이 왕위로 옹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종, 그리고 중종에게는 원래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어서 결혼을 먼저 했었단 말이야. 신씨라는 여성, 단경왕후 신씨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일명 좀 힘이 있는 윤씨 집안에서 똑똑똑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있잖아, 당신을 왕으로 옹립시키려고 한다. 광해군이 이제 광해군이래. 이 연산군이 끌어내려지니까 왕석이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왕으로 당신이 적임자인 것 같다. 근데 그러려면은 왕의 부인의 힘도 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 여동생과 결혼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경왕후 윤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씨 안녕! 자, 그래서 장경왕후 윤씨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이 장경왕후 윤씨는요, 아이고, 산후병이 도져가지고 아이를 낳자마자 죽어요. 아이를 낳자마자 어린 아들을 두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윤씨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왜? 장경왕후 윤씨의 오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결혼시켰던 그 사람이 바로 윤원형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윤인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이거는 아니지 않냐. 만약에 지금 이 어린 아들 하나만 두게 되면은 사실상 왕실의 천덕꾸러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차피 중종께서는 재혼을 하실 거 아니냐. 왕후 자리를 계속 비워둘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신은 또 재혼을 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둘 사이에서 생긴 아들이라도 한 명 있으면, 지금 먼저 태어난 내 조카는 무슨 죄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그 말도 참 맞는 말이죠. 왜냐면 다시 재혼을 한 다음에 재혼을 했었던 이제 왕후랑 아들이 태어나면은 어떻게든 내 아들을 왕이 완치겠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렇네.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하는 게 뭔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윤씨 집안과 다시 결혼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정왕후 윤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문정왕후는요,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린 첫째 아들을, 장경왕후의 윤씨의 아들 있잖아요. 이 아들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기록은 따로 없어요.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를 약간 악녀로 기억하는 이유가 있죠. 이 문정왕후가 30 중반, 지금으로 치면은 40에서 50 정도의 아이가 생긴 거야. 계속 그 전까지는 딸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사실 이제 딸만 태어나나 보다,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기에는 노산이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아들이 그때 딱 생긴 거야. 아들이. 문정왕후 윤씨와 이 중종 사이에 아들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대윤파와 소윤파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대윤파는 당연히 첫째 아들을 왕위에 앉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장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첫째 아들이니만큼 첫째 아들을 왕위에다 올려야 된다. 소윤파는 아니다. 문정왕후의 이제 동생들이었거든요. 아니다. 아니 지금 문정왕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면서 이제 문정왕후 윤씨의 아들을 옹립하려는 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장경왕후 윤씨와 그리고 문정왕후 윤씨의 아들 둘은 모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인종이 바로 장경왕후 윤씨, 산후병으로 죽었었던 윤씨의 아들이었는데요, 재위기간이 1년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종,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인종이 우리가 쉬이 섭식장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밥을 먹질 않아요. 밥을 먹질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마음의 병이 심해져가지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대윤 세력들은 주춤하는 거예요. 주춤, 큰일 났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첫째 아들을 왕위에 올리는 것까지는 해냈는데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소윤 세력들이 이제 힘을 부리면서 결국에는 그 문정왕후 윤씨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게 되는 거, 바로 명종이에요. 명종. 이후에는 이제
조, 임진왜란의 선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광은 광해군, 이는 인조, 그리고 효는 효종, 현은 현종이 되겠습니다. 살짝 옆으로 가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사의 이제 중반까지 이상을 맥락을 짚고 가면은 이해하기가 더욱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선조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선조도 보면은, 이 사람도 조자다. 맞아요. 나라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 올렸기 때문에 조라는 묘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있었던 게 1592년에 바로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선조 때는 정말 이 7년간의 전쟁 끝에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 정말 선조가 의주로까지 피난을 가가지고 명나라로 막 넘어가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께서 명나라로 넘어가고 나라를 비우시면 어떡합니까? 하다 보니까 넘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이 일본 때문에 나라를 빼앗길 위기, 나라에 큰 위기를 닥쳤을 때 그래도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시 우리나라가 조금씩 괜찮아지지 않았느냐 하면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구한 왕 선조라고 하면서 조라는 묘호를 붙이고 있고요. 이후에는요, 광해군, 군자는 뭐라 그랬었죠? 왕의 직위에서 끝나게 되는 것을 군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잖아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배웠었을 텐데, 지난 시간에 원명교체기를 배웠었잖아, 얘들아. 원나라랑 명나라랑 교체되던 시기야. 바로 원나라의 세력이 약해지고 있을 때, 그때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잖아. 한족 반란군들이 홍건적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몽골을 원래 있던 북쪽의 영토로 밀어냈었다고요. 그런 원명 교체기가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도 이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되게 많이 도와줬어. 그래서 40만 군대를 보냈었는데, 그러면서 명나라가 조금 군대를 계산해서 보냈어야 됐는데 너무 좀 섣부르게 많이 보냈었나 봐. 병력이 너무 약화된 거야.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간도지방 만주 일대에서 금나라의 후예다라고 하는 여진족의 후금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돼요. 누르하치의 후금. 근데 이 후금은 이 중국 영토를 계속 공격하면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명나라 입장에서는, 야, 조선아, 우리가 너네 임진왜란 때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빨리 도와줘. 우리 지금 후금이랑 전쟁 중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 당연히 이때 조선의 신하들은요, 그래요,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니,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임금은 살짝 다릅니다. 너무나도 강력했었던 이 여진족과 실제로 전투를 해본 적이 있었던 왕이었어요. 바로 광해군입니다. 이 광해군 때는요, 북인이라고 하는 이 광해군과 같이 직접 칼을 들고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전투를 나갔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피부로 와닿는 거지. 여진족은 강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여진족은 강하다. 후금이란 나라는 강하다. 그래서 명이 정말 멸망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지금 실리와 의리만을 챙길 수는 없다. 명분과 의리만을 챙기기에는 너무 명나라의 힘이 약해져 있는 상태고, 점점 후금의 세력은 커질 것을 유추했었던 거야. 그래서 이 광해군이라는 왕은 명나라와 새로 생긴 금나라의 후예라고 하는 후금 사이에서 유연한 중립 외교를 펼쳐갑니다. 너무 명나라 편만을 들지도 않고요. 너무너무 후금만의 편을 들지도 않고요. 그 사이에서 너무나도 유연한 중립 외교를 펼쳐가요. 심지어 명나라에서 이제 군대를 파병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광해군은 자신의 믿을 수 있는 신하 강홍립이라는 사람을 보낼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명나라 장수 얘기는 너무 듣지 말고 잘 살아서 돌아오게나.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오라는 얘기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에 신하들이 되게 반발하게 되면서 광해군은 왕위로서의 직위에서 폐위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위에 올라가는 게 누구예요? 인조가 되는 것이죠. 자, 인조 때는요, 인조는 또 왜 조예요? 인조 반정에 이르게 됐는데, 인조는 왜 또 조예요? 인조 때도 마찬가지로 두 번의 오랑캐들이 침입되는 난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광해군의 폐위와도 맞물리게 되는데요. 광해군을 폐위시켰잖아요. 그런데 후금 입장에서 광해군? 왜 폐위됐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글쎄 명나라랑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 펼치다가 그렇게 됐대. 뭐 우리랑 친하게 지내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안 되겠건, 조선들 한번 손봐주러 가야겠어.
해가지고 이 누르하치의 후금이라는 나라가 조선을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조선을 침입했던 게 바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었던 정묘호란이 되겠습니다. 네, 정묘호란 때는 이때 우리가 약속을 해요. 아, 우리가 그러면 지금 당장 너희들과 군신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 그냥 형제로서의 우애를 좀 지키도록 하자. 우리 명나라랑 친하게 안 지낼게. 너네들이랑도 친하게 지낼게. 약속하고 떠나게 됐었어. 근데 이 후금이라는 나라, 누르하치의 아들이었었던 홍타이지가 국호를 바꿉니다. 우리는 금나라의 후예,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제국이 될 거다. 대청제국, 풀을 청자를 써가지고 대청제국으로 이름을 바꾸겠다 해서 청나라로 국호를 바꿔요. 청나라로 국호를 바꿨었던 홍타이지는 자, 그럼 이제 조선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해가지고 조선을 침범하게 되는데 그때는 더 이상 우리한테 형제의 관계로서 끝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 청나라를 바짝 신하처럼 여겨야 되는 군신 관계를 맺어서야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그래서 두 번의 오랑캐들의 난으로서 나라를 구했다라고 해가지고 조라는 묘호가 들어가는 것이죠. 아, 조라는 일이 지금 다 빨간 색깔로 써놨는데 다들 뭔가 일들이 맞물려져 있네요. 뭔가 큰 사건들이 일어났었네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독림대군이죠.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었던 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효종은요, 우리 아버지를 감히 무릎 꿇렸었던 청나라 가만두지 않겠어 해가지고 북벌 정책을 펼칩니다. 북쪽을 정벌하겠다 해가지고 북벌론이에요. 북벌론을 펼쳐가지고 자, 이제 북쪽을 치러 가볼까 했는데 아쉽게도 병으로 돌아가시고 마십니다. 그래서 북벌 정책은 실제로 실시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효종의 아들 현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써보도록 하고 이제 맥락은 짚었으니까 디테일한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태조 이성계 때는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 조선 건국과 맞물리는 조선이 어떻게 건국되었는가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정말 잘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 가서 풀어보는 과제에도 나오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이제 조선사가 다 끝나고 나서 시험을 보게 되는 파트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과전법이 실시됐던 시기는 1391년 조선이 건국되기 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과전법이 실시됐다. 근데 과전법은 조선 건국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었다라고 하면서 조선 건국 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했었던 거. 이거는 이미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였죠. 그래서 조선 건국 1392년 그리고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했던 한양 천도가 1394년이 되겠습니다. 요거 순서 맞추는 문제는 무척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 건국했을 때 개국공신이었었던 정도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정도전이 추구했었던 나라는 뭐라 그랬었지?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나라라 그랬어요. 신하의 권리가 더 강한 신권 정치를 추구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유교적 이념으로 통치할 것을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이념에 따라서 도성도 건설합니다. 도성을 건설하게 된다. 유교적인 명칭들을 굉장히 많이 따랐었고요. 이때 경복궁 그리고 선대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종묘가 있었죠. 종묘에는 좌묘, 우묘가 있는 사직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을 둘러싼 성곽과 그 성곽으로부터 넘나드는 문 4개의 4대문을 짓게 돼요. 4대문, 한양을 둘러싼 성곽과 거기를 지나들 수 있는 4개의 문의 명칭이 바로 이 유교적인 덕목의 명칭을 따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흥인지문.
황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문. 자, 왜 여기에서 유교적인 덕목 명칭을 알 수 있냐라는 것이냐면요. 인, 의, 예. 숙정문은 아니고 인, 의, 예, 지는 유학에서 굉장히 강조했었던 사상이란 말이에요. 어제 인자, 유교에서 강조하는 거 무엇이에요? 예절, 인, 그리고 이 사람의 의, 뭐예요? 정의로움. 그쵸? 정의로움. 할 때 그 인, 의, 예를 다 강조를 했었고, 이 유교적인 명칭을 우리 한양을 지키는 성곽, 사대문의 이름에도 넣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태조 이성계 때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이 왕자의 난은 5번째 아들이었었던 이방원이 일으켰습니다. 이성계한테는요, 2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나중 가가지고 결혼하게 되는 이 둘째 부인에게서 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6째 아들과 7번째 아들. 그 중에서도 이 이성계는 이제 노년이잖아. 나이가 좀 들었잖아. 나이가 좀 든 상태에서 너무너무 귀여운 막내 아들, 바로 이방간이라고 하는, 이방석이라고 하는 아들이 너무 귀여웠던 거야. 방석이, 그리고 방번이 너무 귀여운 거야. 이방번. 6번째, 7번째 너무 귀엽다 하면서 특히 막내 아들 방간이 너무 좋아했어. 방석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큰일 나겠는데, 다음 왕으로 막내 아들을 추대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자신의 동생, 이복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조선은 원래 신하의 권한이 더 강한 신권 중심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이 정도전, 개국공신 정도전을 죽이는 사건, 제1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온건파 신진사대에 보였었던 정몽주도, 그리고 나라를 개국했었던 개국의 1등 공신이었던 정몽주도 바로 이 5번째 아들 이방원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위에 올랐었던 게 바로 정종이에요. 정종은 무섭겠죠, 당연히. 왜? 5번째 동생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뭔가 왕위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왕위에 욕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언제든지 나를 죽이러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정종은 수도를 잠깐 그 형제들과 고려에서 있었을 때는 되게 우애가 좋았거든. 그래서 그때를 조금 좀 향수에 빠져 있던 거지. 고려에 대한 향수에 빠져 있어서 잠깐 수도를 개경으로 옮겼었어요. 왜냐면 고려 때의 기억이 아직 있으니까 수도라도 그때로 옮겨가지고 다들 이제 잘 지냈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영혼이 좀 잠겨 있었던 것 같아. 그 이후에는요, 정치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수업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이는 여러분들처럼요. 찬이야, 여기를 봐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정종은 주로 격구를 많이 치러 갔었어. 격구. 말 타면서 이제 공차는 이 격구를 많이 치면서 정치에는 관심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그때 정종 때도 마찬가지로 4번째 아들이었었던 이방간과 이방원의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면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성계는요, 너무 큰 충격에 빠져요. 이게 나라를 건국한 왕의 최후인가? 어떻게 자식들끼리 서로 칼을 겨누고, 칼을 이렇게 치면서 서로를 죽이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람? 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함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이방원은 아버지의 이 노여움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계속 서신을 보내요. 그런데 아무리 함흥에다가 서신을 보내도 답장이 돌아오지 않을 뿐더러 신하도, 그 편지를 가지고 갔었던 신하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 왕권을 등에 업고 이제 왕이 된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무서워요,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과 2차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형제도 죽일 수 있다는 무서움을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원을 모두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종 시기에는 엄청나게 큰 왕권 강화가 있었다는 것. 왕권 강화. 자, 왕권 강화 이야기를 하려면은 조선에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중앙통치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다가 따로 공간이 있으면은 요 연표는 건드리지 않고 따로 옆에다가 써주세요. 우리 고려는요, 이성육부제였었잖아요. 그리고 이 도병마사와 식묵도감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통치 기구도 있었는데, 이 도병마사는 원간섭기 시기에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뀐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도평의사사가 나중 가가지고는 이름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종 때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도평의사사에서 의정부, 국정 최고의 총괄기구인 의정부로 바뀌게 됩니다. 의정부. 자, 의정부가 두어졌고, 여기는 국정 최고의 총괄기구예요. 나라의 정치를 운영하는 최고의 기구가 의정부고요. 그래서 의정부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영의정이 가장 높고, 오른쪽에는 이제 우의정, 그리고 왼쪽에는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있는 이 의정부 옆에는 행정부서를 따로 두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해 때부터 달달 외웠었던 2호 예병현공 6부가 6조라는 이름으로 행정부서로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6조가 있었다라는 것. 6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달달달달 이제 몇 차례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입에 붙죠. 2조, 예조, 호조, 병조, 형조,